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아래 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 해주실 분들의 응원을 기다립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2월 21일 금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변화의 시간입니다. 탄핵 심판이 이제 막바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종 변론이 잡혔는데 25일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판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조기 대선이 올 것이고 엄청난 변화의 시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볼 거고요. 정책이 경제다에서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영중 랩 2050 대표 모셔서 이야기 나눌 거고요. 그리고 굉장한 변화가 또 있는 영역이 있죠. AI.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는데 북한이 AI 전쟁 한복판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굉장한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강정수 AI 박사님이시잖아요. 강정수 덕후 총괄 에디터 나오셔서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AI 전쟁을 경험하면서 지금 세계 이 질서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짚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오늘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변화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뉴스토마토 TV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봄을 맞아서 새로운 변화가 있는데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일 오전 11시에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가 라이브로 진행되었었잖아요. 근데 월요일부터 시간을 옮깁니다. 네, 오후 5시 45분에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게 되고요. 6시 반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오후 5시부터 새로운 프로그램 끝장 뉴스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끝장 뉴스에서는 그날의 따끈따끈한 시사 이야기, 뉴스 이야기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뉴스토마토 기자들 신선한 소식 전달받아서 심층 분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뉴스 여기에 해설, 토론까지 더해서 깊이 있는 시각 제공해드린 이런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을 예정입니다. 요약하면 이제 매일 오후 5시에 라이브 접속하셔서 뉴스토마토 라이브를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시사 이야기, 경제 이야기 같이 가지고 알찬 내용으로 월요일부터 찾아뵐 테니까 일단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오후 5시에 라이브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은 정책이 경제다 시간 김준일 시사평론가 먼저 모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저희 개편해가지고 또 시간을 옮기게 돼서 근데 같은 시간대 또 공교롭게도 방송을 제가 진행을 하고 계셔서 굳이 홍보를 하려는 건 아닌데 제가 6시부터 7시까지 라디오를 평화방송,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안타깝지만은 저는 출연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어떤 분들은 알터니가 빠졌다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번창해서 시간을 길게 늘려가지고 앞쪽으로 또는 뒤쪽으로 다른 시간에 좀 알겠습니다. 다시 모실 기회를 다시 찾겠습니다. 오늘 일단 어제 굉장한 뉴스가 있었는데 탄핵 심판이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다. 최종 변론 길이 잡혔다. 구할타자 김준일 평론가님이 항상 예측하셨던 대로 3월 중순에 이제 변론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10차 변론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고 같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10차 변론 얘기보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거는 그래서 언제 나와 요거잖아요. 이제 최후 변론은 이제 양측에서 2시간씩 얘기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청구인과 피청구인한테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마음껏 얘기해라. 이렇게 할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확실히 끝난 건 아닌데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뭐 몇 명을 신청을 했는데 그걸 평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미 선관위 사무총장 그리고 국정원 전 3차장 뭐 이런 사람들 나와서 부정선거 얘기 어마무시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 받아들여질 것 같고요. 다음 주 25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25일에 최후 변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최종 이제 선고가 나오는 거죠. 결정문이 나오는데 이게 공교롭게 제가 이거를 요약을 해보면은 어게인 2017. 아, 2017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 이게 공교롭게도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국회에 의결이 된 게 12월 3일이에요. 개업날. 아, 그래요? 예. 개업 3일인가 4일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약간 그 즈음이었다. 네네네. 그래서 박근혜는 변론을 17번을 했어요. 그리고 노무현은 7번. 그리고 윤석열은 11번. 네. 그러니까 딱 그 중간 정도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선고가 나오는 날이 거의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는 2주 걸렸어요. 네. 최후 변론하고 선고 나오기까지 2주. 박근혜 대통령 때는 11일 걸렸어요. 네. 자, 그러면 25일이잖아요. 25일 날 최후 변론 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화요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2주가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지? 3월 10일? 3월 11일이에요. 11일. 만약 화요일이라면 화요일이라면 11일. 네. 자, 근데 징크스 같은 건 아닌데 공교롭게도 노무현, 박근혜 이 두 사람이 두 분의 선고가 금요일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둘 다 금요일이었어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만약 금요일이라는 관례를 따를 것 같으면은 3월 7일 아니면은 3월 14일이 될 거고요. 네. 만약에 2주가 걸린다라고 하면은 3월 11일. 네네네. 그러면 박근혜가 3월 10일 날 났어요. 3월 10일에 났어요. 예, 그래서 5월 9일 날 대선을 했습니다. 2017년에. 아, 딱 두 달이니까 60일이니까. 예. 5월 9일 날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취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어게인 2017에 대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한 건 아닌데 예. 대통령 선거일과 이 취임일은 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그리고 아주 공교롭게도 3월 10일이 기억하세요? 무슨 날인지? 3월 11일? 3월 10. 3월 대선 10일? 날이에요. 아. 2022년 대선 2022년 날이에요. 대선 날이네요. 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5월 10일에 취임. 5월 10일, 취임. 예, 5월 9일인가? 약간 그때 9일인가 취임했잖아요. 10일에 취임했죠. 아, 그게 딱 정확하게. 윤석열이 정확하게 임기가 3년이 되는 날 윤석열의 파면이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방금 파면이라고 안 하시고 파멸이라고 하셨는데 실수 아니죠? 제가 요즘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탄핵 심판? 예, 탄핵 심판이 중의적으로 쓰는 건데 저지먼트 데이거든요. 네. 탄핵 심판이자 윤석열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예. 이게 좀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 얘기를 하자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묵시록 이런 거 있으면 그게 이제 둠스데이 파멸의 날에 대해서 그죠. 최후의 날에 대해서 묘사를 해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그 읽어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살짝 설명을 드리면은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종말하기 전에 네. 종말 아니면 예수가 재림하기 전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뭐가 나타나고 맞아, 두 번째 맞아. 천사가 불자 네. 지금 이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 나팔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한동훈이 등판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거를 파멸의 징후로 봤거든요. 첫 번째 천사? 네,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그건 뒤에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미 심판의 날은 다가왔다. 예. 아니 너무 재밌는 설명인데 이런 비유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제 머릿속에서 나옵니다. 뭔가 신앙심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그래요. 이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파면을 예측하는 어떤 사회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럼요. 파면이자 파멸. 파면이자 파멸. 예. 근데 파면이지만 파멸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니 저러고 나서 파면되더라도 내란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정에 나와서 뭔가 자기 변호를 강력하게 한다거나 옥중에서 메시지를 낸다거나 이러면서 계속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냐 윤 씨가 윤석열 있죠. 대통령이. 그러면 있죠. 파멸은 아닌 상태가. 국힘의 파멸이죠 그거는.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에요 사실은. 국힘 입장에서는 또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제는 대선 모드로 가야 되는데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재판에서 얘기하고 옥중에서 메시지 나와서 변호인들이 얘기하고 하나씩 부당한 탄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막아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게 어디로 가겠냐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3월 중순. 근데 일관되게 3월 중순이 될 거라고 김일 평론가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예. 이거는 신뢰가 갑니다. 제가 사실 예측한 것보다 조금 빠르긴 한데 어쨌든 저는 큰 틀에서 3월 중순을 얘기했기 때문에 예. 맞았다고 해드릴게요. 좋아요. 그러면 그래도 탄핵 심판 10차 변론 얘기를 좀 넘어가 보죠. 10차 변론 짧게 네. 요약할게요. 네네네. 어차피. 어제 나왔던 사람이 한덕수 국무총리, 그 홍장원 1차장 두 번째 나왔고 조지호 경찰청장이었는데 일단 한덕수 총리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퇴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거 재판부의 양해도 안 구하고 퇴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총리와 대통령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런 탄핵 심판에서 있는 게 보기가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께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뭐 그 정도는 일리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동안 취했던 방법은 뭐냐면은요 메신저에 자기가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였어요. 그럼 한덕수를 공격할 것이냐. 네, 한덕수를 공격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듣기는 싫고. 그러니까 이제 퇴정을 한 건데 한덕수 총리한테 물어본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이제 예산을 깎아가지고 이거를 계엄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상황이 나쁘지 않았느냐. 요거를 이제 윤석열 변호인단 측에서 물어본 거고 저기 이제 국회 쪽에서는 뭘 물어봤냐면은 그래서 국무회의 이게 요건 갖췄냐 안 갖췄느냐. 요 얘기 물어봤거든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이미 전에 국회에서 이제 증언을 했던 거는 간담회 형식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뒤집을 수 있겠느냐. 근데 한덕수도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무회의 요건에 갖췄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면은 본인도 내랑과 같이 엮여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심의를 해줬다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국가 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도 법원과 국민이 판단할 것 하면서 모호하게 빠져나갔지만은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결국은 문제가 있었다. 하자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해버렸으니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윤석열 측이 부른 거거든요. 왜 불렀어? 왜 불렀죠? 왜 불렀을까? 지금 궁금하네.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시간 지연 전략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쨌든 한덕수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측이 네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홍장원 차장이 나왔을 때는 사실 이제 두 번째잖아요. 네네. 메신저를 아까 이제 공격했다고 네네.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메모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공격을 하고요. 그동안의 증언들에 대해서 되게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왔어요. 예, 홍장원 때는 들어와가지고 네. 공격을 했는데 감정이 섞인 게 너무 보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 그래요. 사람이 진짜 화가 나거나 진짜 분노가 찼구나. 좀 이게 뭐라고 했냐면은 예전에 홍장원 차장이 메모 이렇게 정치인들 불러준 거 들으면서 미친놈인가?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거 언론 보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윤석열이 그 표현을 직접 썼어요. 아, 그래요? 네. 에이 미친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생각했다면서 홍장원이 메모를 만들어가지고 12월 5일 사표 내고 6일 해임되니까 대통령 체포지시라고 조작 엮어낸 게 공작을 한 게 이 메모의 핵심이다. 공작서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미친놈인가 이런 표현들을 본인이 직접 쓰면서 이거 자체가 이게 어떤 감정이 실린 거고 이게 나를 공격하기 위한 거다. 라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리고 홍장원 차장이 왜 나를 해임했는지 솔직히 궁금하다. 국정원 1차장에서 라고 하니까 윤석열이 그때 눈을 감고 이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네네. 이렇게 피식피식대고 웃는 장면. 이게 이제 기사로도 그랬어요. 나왔어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약간 감정 싸움이 좀 있었고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미 지난 화요일 날에 검찰 조서를 딱 국회 측에서 이제 읽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반발해서 막 일부 변호인단 퇴정하고 그랬잖아요. 네. 윤석열 쪽에서. 네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제대로 된 거냐. 변호인 입회화에 제대로 된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서에 사실은. 대해서 네. 하지만은 거네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형사재판 중이어서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이미 예측을 했었는데 네. 그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앞에서는 자세하게 진술을 못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자기가 검찰 조서 진술한 거는 다 맞다라고 했으니까 게임 끝났다 이미. 예. 그게 맞다고 얘기했으면 결국 조서에 쓰여 있는 것들을 증거로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14명 체포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홍장원 메모랑 일치하잖아요. 그 5번인가 명단이. 전화 받았다는 예, 거고. 총 6번, 총 네. 6번 전화를 받았고 그 한동훈 추가 뭐 이런 거 있었고 뭐 이런 거잖아요. 난 그게 제일 예. 한동훈 추가 살이 급하게 연락했다는 거잖아요. 살이 추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 게임은 저는 끝나서 계속 얘기하자면은 탄핵 인용은 100%다. 뭐 걱정하지 마시라. 예. 그리고 저는 저 어제 영상 그걸 봤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이전에는 왜 머리도 이렇게 딱 깔끔하게 빗고 자신감 있는 어투로 계속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약간 머리도 흰머리가 막 보이고 약간 흐트러진 것 같고 말투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저도 그랬어요. 살짝 그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체념에 좀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 본인들은 이게 기각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막 요즘 찌라시 엄청 돌거든요. 4대 4가 나올 거다. 막 이런 거 무력하다 막 이런 거 네. 저도 받았어요. 뭐 자기들 희망사항 이제 막 뿌리는 건데 근데 이제 사실 이거 딱 보면은 위법사항이 너무 눈에 띄는 게 확실하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 성향으로 헌재에서 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본인도 어느 정도 운명을 직감했을 텐데 말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윤영중 랩 2050 대표님, 네, 좀 지금 윤석열 대통령 10차 이 변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상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하고는 이게 주요 증인들이 나와서 진술을 안 했거나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에 또 홍장원 이 국정원 차장의 경우처럼 뭔가 증거를 놓고 메모 논란이 있잖아요. 벌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헌법재판소에서 필요한 증거는 다 확보하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체념한 것 같아 보였다. 이런 얘기 나눴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마지막 결정타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서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었잖아요. 네네. 저는 이게 어제 변론 보고 많은 분들이 아쉽게도 안 나왔네 이렇게 보시잖아요. 전 나왔다고 봅니다. 방금 그래요? 김준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조지호 청장이 그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예, 그거가 결정타입니다. 그거 예, 그 이상 한마디로. 검찰 조사에서 이미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뭐 한동훈 추가 다 얘기했잖아요. 사실 이 사안은 아주 심플한 사안입니다. 그 애초에 이 네 가지 사안이잖아요.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아도 사실 네 가지 사안을 다 위반한 것이거든요. 다 위헌적이거든요. 예. 첫 번째, 이게 계엄을 발동할 만한 사안이었나? 두 번째, 그리고 포고령이 과연 헌법상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었나? 그리고 세 번째, 왜 군대를 보냈나? 국회 군대를 보낸 것부터 이미 끝난 거예요. 네 번째, 선관위 왜 국회를 보냈나? 이 네 가지 사안 모두가 다 이미 종결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8대0은 완벽한 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또 눈여겨볼 만한 점은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나와서 여전히 상당히 윤석열 측의 신청한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리한 증언을 했었죠. 절차적인 요건이 실각된 그런 이제 그렇죠. 국무회의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너무나도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네, 미래 교과서에도 분명하게 실릴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얘기 중에서 딱 귀를 사로잡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막 메모 가지고 공격을 하고 하다가 그 전화했을 때의 상황 있잖아요.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렇게 와서 그 조태용 국정원장 용산에 가고 홍장원 차장은 영문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 전화를 받고 나중에 전화 올 거다. 그런 다음에 전화해가지고 싹 다 잡아들여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간첩들 잡아들이라는 거였다. 그러면서 다시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 방첩사를 내가 강화해놓고 이 방첩사에서 간첩을 잡는 일을 하고는 있는데 국정원이 같이 가서 체포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지만 그럴 때 정보를 제공하고 하면서 간첩을 다 잡아들일 수 있게 하도록 내가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도우라는 얘기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럼 2시간짜리 내라는 거짓말이네. 그러니까 계엄 해제가 있을 거를 계엄 해제 의결이 있을 걸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이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홍장원 시켜서 국정원 방첩사 같이 협력해가지고 내일부터 간첩들 다 싹 잡아들이라는 얘기였다라는 거였거든. 취지는 밤에 내가 뭘 그런 걸 시켜. 밤에 무슨 국정원 직원들이 뭘 합니까? 앞으로 잡아들이라는 거였어.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계엄 해제 의결이 국회에서 있으면 바로 이 해제를 시키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네, 저도 그 생각은 많이 들고요.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제 뭐 나왔던 얘기들이 그 방향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계엄이 성공할 줄 알았다라고 다들 본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걸 떠나서 간첩 잡으라고 할 수 있는데 계엄을 해야지만 간첩을 잡나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망가죠 오히려. 네. 아니, 다 숨지 그러면은 몰래 가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몰래 가서. 그렇죠. 이게 어느 나라가 간첩 잡는데 계엄을 합니까? 그런 명분으로 물론 뭐 다 했죠. 빨갱이 잡겠다고 하지만은 그건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간첩은 원래 몰래 가서 잡는 겁니다. 국정원도 몰래 가서 잡고 계엄을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간첩이란 뜻인가? 네, 그 시각에 그 장소에 가가지고 간첩 잡으라고 한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렇군요. 헌법재판 이 심판 결과는 아까 심판의 날이라고 저지먼트 데이라고 하셨는데 3월 중순 이전에 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인용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은 걸로 둘 다 말씀 주셨어요. 근데 형사재판도 이제 진행되잖아요. 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증거가 서면으로 제출됐다. 그리고 구속 취소 신문 최근에 있었죠. 그게 목요일 어제였죠. 같은 날이었죠. 네, 근데 뭐 오전에 잠깐 같이. 하다가 예. 끝났다고는 하던데 결론은 안 내고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되죠? 그러니까 어제 형사재판에 있었던 거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거 사실 인정해요? 그리고 증거 어떤 거 낼 거예요? 뭐 이런 거 판사가 간단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공소 사실을 사실 여부를 인정할지 안 할지 여부를 밝히지를 않았어요. 인정하겠다, 인정 안 하겠다라 이렇게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24일 날 2차 준비기일이 열리는데 지금 증인 한 500명 신청했다라고 해요. 이게 500명을 다 받으면은 이게 아마 한 10년 걸리지 않을까. 1년에 50명씩 하더라도 한 주에 한 명씩 하면은 50명. 그러면 500명이면은 이게 길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뭐 이제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거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 일주일에 2-3번씩 하자. 이거 증인을 500명을 다 받아줄 필요는 없지만 많이 부르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집중 심리를 하자라고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안 끝날 수도 있겠다, 형사재판은. 형사재판은 1년 이상 좀 이렇게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구속 취소 여부는 어제 하면은 한 열흘 있다가 정확히 날짜가 제가 보도를 봤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일주일 있다가 나와요. 근데 어제 재밌었던 게 중요했던 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구속 취소 신청을 했는데 어제 기각됐어요. 법원에서. 예. 그러니까 구속 취소는 안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구속 취소는 이렇게 뭐 보석이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이 구속 영장이 잘못됐으니까 이거를 구속을 없는 걸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구속 영장이 잘못된 거는 이유는 뭔가요? 법원이 잘못 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법원이 그러면 인정을 우리가 해야 돼. 잘못 내줬으니까 우리가 이거 너 풀어줄게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법조인들 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구속 취소가 되는 사안은 보통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일단 긴급 이게 해서 구속을 했는데 체포해서 구속을 했는데 진범이 잡혔을 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진짜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이제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가 내가 사실은 내란에 다 주도했다. 관저에 계신 분인데. 뭐 이러면은 혹시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서로 싸우고 있는 근데 형사상의 문제인데 합의를 봤을 때. 그다음에 명예훼손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로 긴급 체포가 됐는데 그러니까 구속이 됐는데 이제 합의를 봤을 때는 되는 경우가 있대요. 네네. 근데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구속 취소 안 될 거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형사 재판도 어쨌든 스케줄에 따라서 검찰의 의도대로라면 신속하게 진행이 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1심 나오는데 6년 걸렸거든요. 예.
뭐 그렇게까지 걸리겠냐마는 온갖 시간 지연 전략을 쓸 거고 사실 뭐 이재명 대표도 예를 들면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아직도 1심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서 이렇게 시간을 지연하는 거는 일반적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빨리 해야 된다 어쨌든. 그럼 집중 심리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해서라도 빨리 끝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중간에 판사들 인사이동이 있어요. 그럼 또 시간이 또 지연돼요. 그러니까 판사들 인사이동 나기 전에 최근에 인사이동이 이제 인사가 났는데 이 지규동 판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나머지도 다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으니까 저는 집중 심리를 해가지고 1년 정도 안에 다 끝낼 거라고 봅니다. 1심을. 네. 빨리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치에 현실 정치에 영향을 끼치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대로 가다가 이번 대선도 영향 끼치지만 또 잘못하면 다음 대선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재판에 신경 쓰고 내란 이 수사에 신경 쓰는 동안에도 나라는 굴러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굴러가고 있습니까? 유영중 대표님께 좀 네, 여쭤볼게요. 아주 어렵게 성사된 제4자 그 국정협의체가 이제 회담에 이제 그 어제 있었습니다. 네. 사자면은 이게 그 정부 최상목 대행하고 네. 그다음에 국회의장. 민주당 국힘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사자입니다. 네네. 이 자리가 국회 그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선으로 이제 만들어진 자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우원식 의장께서도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자리를 만들면서 본인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 네. 예, 라는 이제 취지를 밝히셨고 아예 그 뭐 본인이 원하는 바도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 쟁점들이 있고 여러 사안들이 있지만 자기는 이 자리에서 추경만큼은 오늘 좀 꼭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오늘 좀 타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희망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희망사항만 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아니 네. 추경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국가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내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빨리 예산을 늘려서 추가 경정 예산을 해서 돈을 좀 풀어야 한다는 데는 다 공감대가 있는 걸로 저는 네. 알고 있는데 그나마 합의가 안 됐어요. 네. 어제 뭐 결론을 못 내렸을 뿐이지 어제 이제 테이블 위에 올라온 이제 각 여야 대표들의 발언만 보면요. 테이블 위에 올라온 의제들은 크게 한 3-4가지 정도 되거든요. 네네. 추경과 반도체법과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제 연금 개혁, 국민연금. 예, 국민연금 개혁의 합의를 보자. 크게 이제 3가지 안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추경만큼은 어느 정도 좀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 어제 이제 끝나고 국회의장실에서 이제 브리핑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이 이제 3가지 정도의 방침 정도는 여야가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 3가지가 민생 지원과 AI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지원과 통상 지원 이 3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추경의 규모와 그리고 이제 추경의 시기를 세부 내용을 이제 실무 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는 정도의 원칙적인 합의는 여야가 이뤄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어제 또 굉장히 쟁점 사안이었던 주제가 반도체법 이었고요. 네네네. 반도체법에 대해서는 아예 최상목 권한대행과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 반도체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과 그 어쩌면 특례 적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빠진 반도체법은 의미가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또 그에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런 식의 비타협적인 자세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반도체법의 근로시간 문제는 노조나 아니면 기업들조차도 여러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부터 해나가는 게 민생을 위한 자세고 그리고 지금의 적절한 대응 방법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실 이견만 좀 어느 정도 확인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추경은 그래도 할 거는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민생 미래산업 뭐 통상지원 3대 원칙 얘기했지만 이거 좀 추상적인 얘기고 사실 쟁점이 저거였잖아요.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을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은 계속 했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고 그게 쟁점입니다. 그거는 좀 지금 타협점이 나오고 있나요? 탑 좀 안 나왔죠. 지금까지 평행선인 거예요. 예. 아니 근데 100분 토론에 이재명 대표가 그 수요일 날 그 나왔던데 그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25만 원 지원금 이것도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만 뭐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다 이런
또 코멘트를 하던데요. 아니 25만 원은요 이미 민주당에서 이전에 발표했듯이 25만 원 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차원의 추경안을 낸 것에 25만 원이 들어 있었던 것은 그 보통 이제 협상을 위해서는 자기 패를 가지고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원래 야당이 이렇게 추경안에 구체적인 내역을 내거나 아니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내역을 내거나 이런 거 자체가 그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예전에는 야당은 뭐 추경에 안건을 내거나 뭐 그 세법에 뭐 세법 개정안을 직접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거나 이런 식의 내용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예산과 조세에는 정부가 담당하고 솔직히 여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다 안건을 주면 그 안건을 가지고 여야가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드물게 야당에서 먼저 안건을 제시를 한 것이었는데 그 안건에선 자기 패를 제시를 한 것인데 이미 거기에 양보하겠다는 뜻을 담았던 것이죠. 근데 이게 저걸 이제 저렇게 이제 정치를 잘 아시는 분들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25만 원 뭐 안 줘도 된다. 근데 민주당은 추경안에다가 1인당 25만 원 넣었다. 이게 뭐하지? 이게 왜 오락가락하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리 협상카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은 그냥 국힘 너희가 짜와. 정부 니네가 짜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20조 원 정도 뭐 이 30조 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해서 아예 맡겨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 왜 25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집착하느냐. 제가 이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고 오늘 갤럽 여론조사 나왔어요. 매주 금요일 날 나오잖아요. 여기서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해야 된다 34. 지급 안 된다 55.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을 위해서라면은 굳이 여기에 민주당이 저렇게 안을 넣을 필요가 있나?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맡겨버려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서로 신경전이 왜 그러냐면은 이게 들어가면은 대선 때 이재명한테 유리해질 것 같으니까 국힘이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그런 거를 신경 쓸 때가 아니고 오히려 다 맡겨버림으로 인해서 책임을 국힘과 정부 쪽에 지우는 거 하나.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해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뭐 이제 트럼프가 좋아하는 이제 협상할 때 예를 들어서 50을 얻고자 하면은 그 50을 얻고자 할 때 60을 주장하면 50 얻기 어렵거든요. 아니 30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100을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민주당이 얻고자 하는 50이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역 화폐인 것 같아요. 예, 지역 화폐 정도의 그런 추경안을 좀 담기 위해서는 그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최대한을 먼저 제시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이거 놓을 테니까 그래도 50은 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게 사실은 정치적인 쟁점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이미 국민의힘 지자체조차도 많은 지자체들이 지방비만 써서 지역화폐 예산을 막 태우고 있어요. 예, 사실은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역화폐가 본 예산에서 제로가 됐던 건가요? 그랬었죠. 예. 네, 그리고 전액삭감 됐던 건데 아니, 그러니까 살리자. 50을 얻기 위한 그러니까 100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예. 반론을 하자면은 민주당이 지금 얻어야 되는 게 지역화폐인가요? 아니면 대권인가요? 저는 얻어야 되는 목표가 거래 기술 좋습니다. 거래 기술 저도 뭐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대권을 위해서 지금 움직여야 되는 판이지 지역화폐를 넣느냐 안 넣느냐가 그렇게 대세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우린 다 양보할게. 그래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이게 훨씬 더 대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봐야죠. 또 정무적 관점, 정책적 관점이 약간 갈리는 것 같은데 일단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요 정도까지 하시죠. 일단 요 이슈는 딴 게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게 또 반도체 그 근로시간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일반 국민들은 또 많이 여러 가지 혼란이 오는 것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주 4일째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주 52시간제는 또 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좀 예외로 해줘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막상 민주당은 협상에 가서는 이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죠? 그때 이재명 대표가 그 토론의 좌장을 보면서
그 노조 쪽과 기업 쪽을 다 불러가지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정도 양자가 합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원칙 정도는 도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들이 총 노동 시간을 늘리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52시간이라든 뭐 그 단기간에는 그 52시간을 늘리더라도 연간으로 치면은 총 노동 시간 늘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연간으로 총 노동 시간 늘리지 않는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혹은 일주일에 추가 노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가격은 이제 가치는 제대로 지불한다. 비용은 제대로 지불한다라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원칙을 도출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은 지금도 그 이제 그 근로 시간에 대해서 탄력 근로제라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예외적인 제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부족할 만큼 더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미 탄력 근로제의 사용 상황을 보면은 이미 지금 반도체 분야에서 그 HBM을 통해서 상당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얻고 있는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별로 신청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과연 꼭 이런 제도들이 지금 상황에서 이거 아니면 안 될 정도로 절실한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퀘스천 마크가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예. 그거 진짜 마음 아프네요. 삼성전자가 HBM에서 밀려가지고 지금 이 난리인데 삼성전자는 많이 썼나 보죠. 그런 많이 연장 근로를 많이 신청했는데요. 신청 안 했다는 거. 이런 건 뭐 삼성전자는 뭐 고용 인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주 52시간 상한제가 뭐 반도체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주 52시간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내용이 뭐죠? 주 52시간 상한을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풀어주자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완전히 풀어준다기보다는 물론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니까요. 완전히 풀어준다기보다는 어느 특정 기간에 더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몰아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총 노동 시간 늘리지 않는다는 것에는 합의를 봤으니까 연간으로 치면은 특정 기간에 늘리면 또 특정 기간에 줄여야 될 겁니다. 1년 안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더 1년보다 더 늘려서? 지금 탄력 근로제는 1년 안에서 하는 것인데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뭐 그거 이상의 요구를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1년 동안은 몰아서 일하고 다음에 좀 덜 일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탄력 근로제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이런 거죠. 아이스크림 공장. 그러면 여름에 바짝이라고 겨울에는 안 하니까 이게 연간 단위로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까지 이해를 해요. 뭐 철장사 있잖아요. 철장사, 이철장사, 저철장사. 근데 이게 막 몇 년 단위로 이게 한다라는 건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뭐 얘기했지만은 하이닉스 노조에서 나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연장근로 안 하고도 지금 HBM 제일 잘해가지고 지금 주가 막 뛰고 있는데 이건 삼성전자 경영진의 판단 미스예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쟁점이 되는 게 매우 아쉽다라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표하고 직결이 돼요. 노동계가 이게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노동계 지지를 받아야 돼. 뭐 일반적으로 민주당 쪽에 지지를 더 많이 하지만은 이게 또 어쨌든 여기에서 각을 세웠을 경우에는 노동계 지지를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국힘에서도 이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쟁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이게 국익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뭐 추후에 나중에 뭐 더 하도 있더라도 빨리 반도체 지원법은 특별법은 빨리 통과시키는 게 맞다. 그리고 이게 전력망이라든지 막 이런 사실 훨씬 중요한 다른 문제들이 내용들이 있어요. 있는 거죠. 반도체 특별법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논의가 안 되는 게 굉장히 아쉽다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합의한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최상목 대행이나 다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공제라든지 말씀하셨던 망 관련된 지원 이런 것들을 하자는 건데 큰 틀에서는 이제 근로시간만 지금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근로시간이? 그러니까 근로시간 빼놓고 일단 통과시킨 다음에 나중에 근로시간 또 논의해도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그렇게 근로시간 막 돌리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들 참지 못하고 다른 나라 기업 뭐 TSMC나 하이닉스 가거나 외국으로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유능한 사람들은. 아니 쥐어짜면은 누가 같은 돈 뭐 얼마나 주면서 쥐어짜면은 누가 남아있겠어. 이게 정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이냐고. 그러니까 저는 유연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마치 우리나라 반도체 경쟁력에 결정적으로 저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가장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특별법 하나로 사실 반도체 생태계 살아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AI 생태계에서 어디가 비어 있고 전반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 자체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 아이템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금의 산업 생태계와 변화 상황들을 정확하게 아마 이 시간 끝나고 강정수 박사님 더 잘 얘기해 주시겠지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아이템을 만들어서 보다 정합성이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강정수 박사 나오셔가지고 북한 AI 무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나라 경쟁력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다. 이거 가지고 이제 정치권 안에서는 논의가 많네요. 우리 일반 국민들은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1시간 얘기할 거리인데 지금 마지막 1분. 아, 예. 근데 저번에 짧게 제가 월요일 날도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왜 오락가락해? 못 믿어. 이재명 못 믿겠어 너.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원래 중도 보수였어 우리. 자, 김대중 DJ 대중경제론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DJ 비연합 뭐 아니면은 그 IT 육성 이런 거 다 그게 왜 좌파 거야. 다 보수 중도 보수나 이런 게 하는 거지. 노무현의 한미 FTA 봐봐. 보수도 찬성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원래 그런 정당이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갑자기 바뀐 게 아니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극우로 너무 정당이 국힘에 가 있잖아. 니들은 보수 정당 아니야. 우리가 합리적 보수까지 품어줄게.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민주당의 전통적 딜레마는 왼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이 허전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이 허전한데 지금 왼쪽에 담당했던 정당들이 지금 대선에서 크게 힘을 못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노동당으로 해서 이제 통진당, 정의당까지 있었던 정당이 사실상 원외 정당이 됐고, 그렇죠. 또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지금 못 나오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경쟁력 네. 있는 대선 후보가 없으니까 오른쪽 가도 이 사람들 그러면 안 찍겠어? 국힘 찍겠어? 이준석 찍겠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무적 판단이 있는 거고 다른 무엇보다도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 전략이다. 이거에 찬반을 떠나가지고. 왜냐하면은 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얘기할 때. 사법 리스크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 전환은 확실하게 됐어요. 프레임 전환은 확실히 코끼리를 이제 생각하지 마. 조지레 꽃보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환영한다고 그랬어요. 야. 평소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이재명 환영한다. 그럼 이게 이재명한테 도움이 될까요? 오세훈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럼 이재명한테 도움이 이재명한테 되겠네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한 그래요. 전략이다. 아니 근데 이렇게 선언적인 부분도 있고 정무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상속세 완화하는 거랑 그 근로시간 연장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뭐 찬성하는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거나 뭐 기본소득제 좀 미루거나 안 하겠다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좀 뭐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가 달라지는 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상속세 공제 확대의 경우에는 이거는 뭐 진보 보수를 가르는 결정적인 사안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이거 사실 세부적인 그런 제도 손질 정도에 불과한 사안입니다. 뭐 이걸로 인해서 뭐 세수입이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찬반의 그런 논리는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지금과 같은 이념 논쟁이 좀 반가운 편이고. 그리고 지금 여러 정치적 해석이나 프레임이나 여러 가지 해석들도 다 맞는 얘기고 중요한 얘기들 많이 나오지만 저는 진짜 앞으로 좀 우리가 나와야 할 중요한 얘기들은 구체적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이 발언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과 뭐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기에 지금 국면에서는 그 어떤 정책보다도 성장 정책이 좀 중요하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성장인가? 과연 그 성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예, 그것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요. 아직 그건 숙제로 남아 있고 이 상속세에 대한 뭐 세부적인 전환 이게 뭐 중도 보수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 중도 보수라는 발언의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했었던 전국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거나 아니면 문화 개방을 해가지고 문화 산업을 융성하거나 이런 정도 수준의 정책적인 비전과 대안들, 구체적인 대안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것들을 뭐 이번 대선 국면에 제대로 제시를 하지 못한다면은 저는 이 발언도 그냥 정치적인 레터릭 옛날에 박근혜의 뭐 경제민주화 같은 정치적인 레터릭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그림이 없으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뭐 상속세 완화 같은 문제도 나올 때마다 아니 세수 펑크 났다면서 이렇게 다 감세하면 어떡해요?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네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비를 해 나갈 건지 조언을 이제 모든 대선 후보들한테 드리자면은 대선의 어떤 컨셉은 희망을 주는 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몰락하고 있다. 정점 찍고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여러 죄송합니다. 사례가 들려가지고 안 좋은 징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바뀔 것인가? 그러니까 들싸우고 좀 그런 거를 넘어가지고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DJ가 외환위기 극복하고 예를 들면 IT 산업 부흥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의 어떤 정책 방향 제시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중도보수 이거는 이제 아주 제가 영리한 거라고 했지만은 이것만으로 그러면은 완전히 될 것인가? 가장 큰 마케팅은요. 어떤 희망을 보여줄 것인가? 대한민국이 다시 그게 이제 조금 하면은 한국판 마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판 마가.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국을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이 정도의 구호와 비전이 그게 뭐 국힘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그게 나와줘야 된다. 지금은 그래야지 이게 좀 바람도 일고 그러는데 맨날 뭐 여기서 무슨 이거는 아주 단기적인 처방이다. 확실히 변화의 시간이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심판의 시간에서 다시 비전의 시간을 바꿔야 된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김준일 평론가님. 저희가 시간을 5시로 오후 5시 라이브로 옮기게 되면서 김준일 평론가님 다음 주부터 못 나오시는 거죠?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이 프로그램 좀 더 키워서 나중에 다시 모시도록 하고 윤영중 대표님은 계속해서 출연을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두 분 인사드리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강정수 박사 모셔서 북한 AI 무기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회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아래 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 해주실 분들의 응원을 기다립니다. 네, 강정수 더코어 총괄 에디터님 모시고요. 북한의 AI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가지고 오셨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정수입니다. 네, 특히 이제 군 쪽에서 북한이 AI를 이제 제대로 활용을 해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주셔가지고 긴급하게 모시게 됐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실제로 북한의 AI 국방력이 커졌다, 되게 커질 것이다가 아니라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고 이제 종전 협상을 뭐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시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되게 군사학적으로는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대전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861년에 있었던 미국 남북전쟁 또는 11월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의 장교라든지 프랑스 장교들, 독일들 장교들이 와서 다 참전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남북전쟁이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 뭐 북의 어떠한 북군의 어떠한 능력들, 남군의 능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력의 차이에서 북군이 압도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북군들은 대부분 공장들을 가지고 있었고 남쪽에는 모카밭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총으로 전쟁을 시작했지만 점점 전쟁이 진화되면서 북국은 무기를 개량합니다. 그래서 좀 더 멀리 가는 포대, 좀 더 멀리 가는 총을 개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먼 거리에서 남북이 붙는데 남쪽에서 쏜 총은 여기까지 오다 말고 북의 총은 거기까지 가버리는 거죠. 이것이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 기술의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유럽이 배우게 가게 되고 이것이 약 50년 뒤에 미국, 유럽에서 세계 1차 대전에 반발할 때 또다시 무기가 업그레이드되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겪으면서는 다음 전쟁의 어떤 그림들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타임즈에서 딱 1년 전에 2024년 2월에
The First AI War라고 해서 첫 번째 AI 전쟁이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재평가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타이틀이 네. The First AI War라는 첫 번째 AI 전쟁이다. 네, 우크라이나 첫 번째 전쟁이. AI 전쟁이다. 네. 이렇게 나왔고 실제로 이제 두 번째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드론 전쟁이었다. 네. 드론은 뭐 요번에서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공략할 때라든지 이럴 때도 많이 쓰긴 했거든요. 네. 이때 드론하고 다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은 가미가제 드론입니다. 아, 가미가제 드론. 네, 여러분 가미가제는 드론인가요? 네? 자폭 드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심지어는 날개를 마분지로도 만듭니다. 날개를 마분지로 만들어서 저게 탱크가 나타난다. 그러면 또는 저게 러시아 군인들이 나타난다. 그럼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자살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데 여러분 탱크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억, 40억 하는데 네. 거기에 한 1,000만 원짜리 드론이 가서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군들이 이것을 교란하기 시작합니다. 전자파를 발생시켜가지고 그러자 또 등장한 것이 여러분도 많이 들었던 온디바이스 AI.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네, AI 그래서 자체 칩을 해가지고 드론에서 전파 반명 없이도 자체 추론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하는 원래 드론하면 여러분들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미국의 큰 방산업체에서 드론을 만들어요. 우리나라 공군도 드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드론은 대단히 고가의 차량이 그 고가의 드론이고 네. AI의 도움을 받지만 센싱에서나 이런 데서 조정은 군인이 합니다. 멀리서. 아, 원격 조정하는 원격 비행기다. 조정하는 원격 조정하는 드론이지 실제로 공격이든 정찰용이든지 간에 이렇게 AI가 스스로 조정에 의해서 스스로 타겟을 정하고 스스로 공격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AI와 드론이 결합된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쓰였고 러시아가 빠른 속도로 중국에 가서 드론 기술을 배웁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 스스로는 이러한 가미가제 드론 육대로 가져갈 수 없었고, 중국이 더 기술이 앞서 있었던 드론 건가요? 기술은 지금 전 세계에서 탑이죠. 네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이 기술을 배워오면서 러시아도 똑같이 우크라이나에 그런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변화될 것은 뭐냐면 뭐 보도도 있습니다만 북한군의 파병자들 중에서 적지 않은 수가 드론 공격이 죽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젊은이들의 피를 흘리면서 그들의 어떤 뭐 이번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들이 어떤 부대였다 뭐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핵심 뭐냐면 북한도 여기서 교훈을 얻게 되겠죠. 여기에 교훈을 얻은 나라는 중국도 얻었고요. 미국도 국방 전략을 바꿉니다. 국방 전략을 바꿔서 그러니까 디펜스 스트라테지라고 하죠. 미국 네. DOD에서 나오는 그 행정명령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국방명령의 변화들을 보면은 2022년, 2023년, 2024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3번에 걸쳐서 미국 국방 전략을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등장하는 3가지의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칩, 저렴하게, fast, 빨리 만들고 세 번째는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즉 국방용으로만 순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민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부품들을 가져와서 빨리 만들어서 공격한다. 왜냐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까지 갈 줄 몰랐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군수 자원을 지원하는데 소진이 너무 빨리 되는데 이걸 생산하기가 벅찬 거예요. 러시아도 이것이 벅차니까 북한에서 빌려온 거잖아요. 미사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되면서 만약에 가상으로 중국하고 전쟁을 했을 때 미국군이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전쟁이 오래 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핵무기를 쓰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핵무기를 쓴다라는 건 정말 끝까지 가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죽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핵무기를 쓰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어서 전세를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빠르게 생산할 수 있고 저렴하게 생산을 하면서 이 전세의 우위를 점하는 거라고 이제 판단을 미국 군인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이런 구도를 바꾸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100만 대의 가미가제 생산에 들어갔어요. 가미가제 드론. 저런 숫자가 100만 대입니다. 그걸 명시를 해서 명시를 해서 그런 보도까지 나왔죠.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도 가미가제 드론의 대량 생산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가미가제 드론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 번에 예를 들면 북한에서 서울로 보낸다면 이제는 뭐 10대 20대 보내는 게 아니라 10만 대씩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인공지능에 의해서만 작동될 수 있고 조정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10만 대를 사람이 한 대 한 대 조정하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이럴 경우는 AI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북한은 AI 기술이 이런 부분에는 없죠. 뭐 사이버 해킹이라든지 이런 건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AI 능력은 북한은 한국도 못하는데 AI가 북한은 잘할 리가 없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어떤 사건이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2월 첫 주에 딥시크 파동이 일어났죠. 그렇죠. 네.
그게 연결이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딥시크는 하웨이 칩에서 잘 작동이 됩니다. 네. 하웨이 칩에서 작동이 된다라는 것은 데이터 센터를 하웨이 칩으로 그 910 어센드 칩으로 어센드 910 칩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평가하는 것은 A 칩에게 50%에서 60%의 퍼포먼스를 낸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좋은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면 네. 제가 만약에 북한이라면 김정은도 여러분들 뉴스에서 나온 것지만 AI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뭐 지금 북한 경제 뭐 대단한 게 있다고 그 AI를 어디서 쓰겠어요? 김정은이 쓰면은 다 북한에 쓰겠죠. 그러면 북한에서 쓴다라는 것은 딥시크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을 거고 데이터 센터는 하웨이 칩을 뭐 차관을 빌리던 중국에서 보조를 받아서든 중국에서 뭐 구매를 해갖고 오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딥시크를 돌릴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의해서 북한에서 중국의 도움으로 통해서 지금 생산을 할 수도 있는 북한도 지금 드론 생산을 하겠다고 김정은이 지시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가미가제 드론을 만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전쟁의 개념 자체가 대단히 다른 방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미가제 드론을 한 대 수십억 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쏠 수는 없거든요. 방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024년 12월에 보면은 미국 국방성과 오픈 AI하고 미국에서 지금 이쪽 드론 부분에서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스타트업이죠. 안두릴이라는 기업에서 국방성과 계약을 합니다. 무슨 계약이냐? 중국의 드론이 공격했을 때 이거에 대한 방어 체계를 구축할 것. 방어 체계를 AI 업체하고 같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건가요?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도 계속해서 발전하겠지만 지금 현재 레이더로는 대단히 이 드론을 잡아내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드론을 잡아내니까 우선은 레이더에서는 드론하고 새떼가 잘 구별되지 않고요. 네. 물론 여기에 이제 이 스페이스 X가 만든 저궤도 위성 같은 것들 좀 더 같이 결합을 하겠죠. 이런 걸 종합해서 결합해서 드론 공격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즉 어떤 패턴으로 어느 지역을 향하고 있는지를 미리 예측해서 거기에 어떻게 방어방을 만들 건지 예를 들자면 가미가제 드론에 가장 적합한 방어 체계는 드론 스스로거든요. 그러면 가미가제 드론에 만약에 중국의 가미가제 드론이 공격해 온다면 미군의 가미가제 드론이 부닥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여러분 요즘 최근에 그러면 이란에서 항공모함을 최근에 만들었죠. 근데 사람들이 항공모함 조그만 거로 만들었네 그랬더니 드론 항공모함인 거예요. 드론 항공모함이요? 네. 왜냐하면 드론의 결정적인 단점은 지금 정찰기 드론으로 만든 거는 고체 추진 연료를 쓰기 때문에 되게 먼 거리를 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가미가제 드론은 정말 작잖아요. 배터리를 씁니다. 배터리를 써요. 그러면 오래 멀리 못 가요. 가겠네요. 멀리 못 가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근접한 지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근접전에서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근접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드론이 작동을 하는 거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보내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고체 연료를 탐지하고 가기 때문에 배터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은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많이 만들 수가 없는데 가미가제 드론은 저렴하게 배터리로 만들기 때문에 근처까지 가져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북한하고 한국은 뭐 항공모함을 만들 이유가 없겠죠. 그러네요. 워낙 같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바로 특히 뭐 배터리 달고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리죠. 그렇죠. 배터리 달고도 얼마 올 수 있는 길이고 지금 미군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드론 배터리를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지금의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용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먼 거리를 갈 수 있지만 여러분 작은 드론에 가미가제 드론은 전반적으로 크기가 좀 작습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의 용량의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배터리 기술도 업데이트돼야 되겠죠. 그러면 배터리 기술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가미가제의 공격 지역이 확대될 수 있는 즉 서울까지 올 수밖에 없다가 이제는 뭐 대전까지 갈 수 있고 언젠가는 한반도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대단히 무서운 공격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군사용 드론을 말씀하시는 건데 네. 우리가 그동안 다뤘던 많은 테크 기업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오픈 AI 있죠. 네. 또 배터리 말씀하시니까 뭐 테슬라 메가팩도 말씀하신 적 있고 뭐 우리 네. 2차 전지도 국내에서도 많이 네. LG 그 에너지 솔루션 포함해서 많은 곳들이 얘기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또 네. 배터리가 네.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들이 중국의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드론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드론도 대단하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AI, 배터리 뭐 이런 첨단 기술들이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전력으로 이어지는 네.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라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기술이 지금 현재로서 한번 정리되고 있는 국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가미가제 드론이라는 거.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타임즈에서 보도한 걸거나 이코노미스트에서 보도한 걸 보면은 정말 그때는 궁핍해서 자기 방어용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보면은 이제 드론 공장들 모습을 심지어 이코노미스트 같은 건 영상을 가지고 와서 들어가서 취재를 해요. 취재를 하면서 이걸 유튜브에 올리면서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정말 거기 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만들어요. 원래 여러분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공장에서 일했던 건 여성들입니다. 왜냐? 남성은 주로 전장에 가서 싸우느라고 그러네요. 여성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여성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그 러시아에 대한 어떠한 분노 이런 러시아가 하고 있는 가공할 미사일에 의한 폭격에 대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정말 제가 놀랬던 거는 종이를 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가미가제 드론이 종이로 만든 건 아닌데 이걸 써서라도 마치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에서 정말 지뢰 안고 그 탱크에 뛰어들었던 거잖아요. 그것도 가미가제. 근데 인간이 죽는 거였죠. 인간 가미가제. 그런 것들을 한국 절박하면 하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절박하면서 이 개념을 써버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저거다. 물론 지금 최첨단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에서 만든 드론 같은 경우에는 육군들이 가지고 가면서 정말 지능형으로 찾아가는 고급 AI들을 집어였는데 정말 아주 심플한 AI만으로도 가미가제 드론이 러시아하고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렇게 열세였던 우크라이나가 견뎌낼 수 있었다는데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 중요 요인으로 이 가미가제 드론이 작동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빠른 속도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확대되는 거고 이것이 북한으로 그리고 지금 미국도 공식적으로 가미가제 드론에 대한 생산에 들어가겠다는 걸 밝히고 있는 거죠. 아니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작년 2024년 8월경에 북한에서 북한에서 말씀하신 자폭 드론이죠. 가미가제 드론이라는 게 자폭 드론을 공개를 처음으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석 달 있다가 1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이거 대량 생산해야 된다 얘기를 맞습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러시아하고 이 러시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를 하잖아요. 지금 이게 쫙 엮여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남북 전쟁이 전체적으로는 현대전의 새로운 시작점이었다라고 역사 전쟁사를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의 남북 전쟁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이겨내는 현대전의 시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술 투자가 그러니까 국방에 대한 기술 투자가 전쟁의 양상을 바꾼다. 이런 부분이었던 거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국방 기업들이 방산 기업이라고도 얘기하는 것들이 탄생하게 됐던 것이라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에서 전쟁의 개념을 완전히 바꾼 심지어는 독일 정부가 이번 주에 이 슈피겔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이번 주 일요일 모레죠. 모레 이제 독일이 총선을 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대선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총선을 하는데 3인당 정부에서도 무려 1,000억 달러를 AI 전쟁용으로 예비비로 보관해 놨어요. 다음 정부가 누가 돼도 이건 써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독일군도 AI 전쟁 대비용으로 1,000억 유로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60조, 170조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지금 각국에서 AI 전쟁이라는 개념들.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에서의 평화협정이 정전협정이 맺어질 경우에 그 다음에 있어의 러시아와의 갈등 지역은 폴란드하고 독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번 교훈에서 얻은 걸로 방어전을 확실하게 구축해내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 바로 핵무기를 쓰겠다. 독일이 예를 들자면은 뭐 러시아를 향해 독일이 아마 핵무기도 안 갖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나토가 있건 없건. 근데 트럼프에 의해서 지금 이 질서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자주국방이라는 차원에서 독일 같은 경우는 1,000억 달러를 AI 전쟁 대비용으로 쓰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국마다 AI 전쟁에 대한 군비 경쟁이 막 시작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AI 있습니다. 군비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경쟁을 하게 됐을 때 아까 미국에서는 지금 국방성이 오픈 AI하고 안드리라고 이런 데하고 손을 잡겠다고. 뿐만이 아니죠. 구글도 2월 초에 본인의 구글 제미나이의 구글 제미나이의 약정에 보면은 우리의 AI는 위펀이나 서벨리언스 그러니까 즉 무기나 감시 체계는 쓸 수 없다는 게 있어요. 그게 일종의 윤리 정책이었네요. 네, 그걸 삭제했습니다. 삭제했어요? 네네. 구글도 여기에 들어가겠다라는 거고요. 오픈 AI는 이걸 2024년 1월에 삭제했어요. 그러면서 들어간 거고 여러분 전에. 한국에는 많이 인기가 없지만 클로드라는 AI를 만드는 엔스로픽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에 팔란티어와 함께 미국 국방성 계약을 따냈고요. 팔란티어하고 같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AI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가장 그 높은 수준의 AI를 만들고 있는 건 대부분 미국 국방성과 계약을 맺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이 아까 북한은 딥식을 가지고 그걸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오픈 AI나 구글 제미나이하고 딥시크하고 그 성능 차이가 좀 나는 거 아닌가요? 그 물론 성능 차이가 LLM 이? 나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정 수준이 넘으면서 대단히 고도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고도화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 딥시크는 여기다가 가격 경쟁까지 이뤄낸 거고 가격 경쟁 차원에서 무료로 할 수가 있으니까 북한 같은 경우 이걸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렇다고 해서 북한이 팔란티어 같은 온톨로지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선은 이걸 가지고 잇몸이라도 뭐 이로 안 되면 잇몸으로 싸운다고 해서 일단은 쓸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북한은 칩이 없었는데 칩을 하웨이 칩을 구할 수 있는 경로가 생겼다는 부분에서의 무언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뭐 북한에서 뭐 3월 달에 4월 달에 AI 공격을 우리 한국에 할 수 있다. 가능성이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북한도 이거 1, 2년은 걸릴 거라고 보는데 이제 북한도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준비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한국군이 그걸 방어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여기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방법이죠. 근데 또 미국에서 아까 그런 AI 관련 AI 기업들하고 무기를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또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는 국방비 반으로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또 지금 잘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맞는 말이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래요? 예를 들자면 그게 아까 전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국방성의 개념 자체, 국방의 디펜스 스트라테지의 개념에 칩 패스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저렴하게. 저렴하다는 게 거기에 있구나. 그렇죠. 지금까지의 그리고 여러분 작년 12월에 일론 머스크가 F-35 그거 멍청이들이 갖고 노는 거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스텔스기는 레이더에는 걸리지 않지만 저궤도 위성, 즉 스페이스X 갖고 있는 저궤도 위성에는 걸린다라는 거예요. 스타링크에는. 근데 중국도 스타링크를 저궤도 위성을 지금 띄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을 공격하는 데는 스텔스기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인 거고 심지어는 타이완 같은 경우도 대만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스타링크가 안 도와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의 어떤 걸 생각해서 타이완도 지금 저궤도 위성을 띄우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스텔스 기능 자체가 비싸다라는 거예요. 너무 비싼데 효율성이 이제는 새로운 기술의 진화에 의해서 대단히 떨어지고 있으니 이걸 가지고 지금 미국 공군에서도 개발하고 있는 건 뭐냐면 2030년까지 CCA라는 개념을 하고 있어요. 뭐 콜라보러티브 컴팻 에어포스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F-35의 그러니까 크루드, 그러니까 사람이 탄 F-35는 한 대. 우리가 보통 편대를 이루잖아요. 5대든 7대든 보통 그러면 윙맨이라고 해서 옆에 쫙 펴지죠. 이거를 지금 안드룰이 만들고 있는 이러한 발키나라든지 이러한 드론 전투기가 있어요. 드론 전투기인데 음속으로 나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드론 전투기는 멀리서 원격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AI에서 스스로 조정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미국 이미 그 공군이 도입을 하게 했고 2030년까지 이 현장 배치예요. 현장 배치로 가게 되면 이 F-35 대비 이 안드루를 만든 건 딱 정확하게 100분의 1 가격이에요. 100분의 1 가격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싸지는 거죠. 사실은 이 8%의 가이드라인 매년 8%씩 줄이는 거잖아요. 올해 8% 줄이고 내년에 또 8% 줄이고 줄인 거에서 8%, 또 줄인 거에서 8%, 또 줄인 거에서 8%. 그렇죠. 이렇게 가져가는 거는 뭐냐면 너네 고가의 방산 무기 체계가 아니라 사실 실리콘밸리를 선택하려는 압박의 가드레일이 저는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리가 이렇게 되네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처음에 공격했을 때는 한 두어 달 안에 그냥 우크라이나 다 지배할 거다 그랬는데 저가 드론이라는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비싼 탱크를 이 우크라이나가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물론 러시아가 유럽과 미국의 이 미사일 지원도 대단히 유효했죠. 그리고 뭐 팔란티어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팔란티어의 퍼포먼스가 증가했던 것, 능력이 증가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마다 다른데 팔란티어도 공식적으로 입장은 안 하는데 한 서너 배는 뛰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알렉스 카프라는 팔란티어 CEO가 전쟁이 나자 이게 타임즈에 다 적혀 있습니다. 전쟁이 나자마자 폴란드에서 국경에서 집차 타고 젤렌스키를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가서 우리가 무상으로 팔란티어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런데 모든 데이터 다 달라. 그러면서 팔란티어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자신들의 그 기술력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립니다.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 대신에 데이터를 많이 얻어서 그 데이터로 자신들의 시스템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를 지금 커머셜하게 상업적으로 팔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상업적으로 파는 그 고담이라는 건 이제 정부형인 거고 파운드리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군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팔란티어가 효율성들을 좋아지는 거고 팔란티어는 여러분 정부 단위 들어가면요 국방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도 일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트럼프라든지 일론 머스크가 꿈꾸고 있는 건 뭐냐면 공무원 대체한 다음에 팔란티어 솔루션으로 대체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인화하겠다는 거죠. 국방도 그렇고 이것이 이제 AI 정부라는 거거든요. 유럽에서도 추진하고 있었고, 근데 마땅한 솔루션을 찾지 못했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AI 정부에 대한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AI 정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어렵지 않은 것이 인터넷이 있는 공무원 조직과 인터넷이 없는 공무원 조직을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이 없었을 당시의 그 업무의 효율성과 인터넷이 들어온 이후에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 엄청나게 그렇죠. 증가합니다. 근데도 네.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한국의 인구가 증가하고 첫 번째, 두 번째 한국의 산업과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사회 복지도 많아져야 됐고 그다음에 뭐 의료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다양한 제도들이 그렇죠. 복잡해졌고 네. 산업도 대단히 복잡해지고 깊어지면서 공무원들의 역할들이 커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 업무의 효율성도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을 AI를 통해서 더 점프업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산업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인구의 규모가 이 정도에 멈춰 있고 사회 발전이 멈춘다라면 공무원의 수는 줄어도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의 생각인 거고 여기에는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쓰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미국의 국방비를 8% 줄인다라는 것도 이러한 가미가제 드론부터 시작해서 AI라든지 새로운 실리콘밸리의 방산 스타트업으로 전통적인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을 대체하겠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나비 효과네요. 네. 그리고 그게 북한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봐야 저는 되나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저도 뭐 기회가 돼서 최근에 두 번 정도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장성분들하고 좀 만나봤었는데 관계자를 현직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네. 전혀 AI 국방은 한국은 준비되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패러다임 자체가 우선 현무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나라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했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수출 효자 상품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이건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을 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런 방산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성장이 아직 끝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중심으로 한국의 방산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한국의 방위 능력이. 네. 그런데 여기에는 AI가 낄 자리는 없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AI를 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고 지금의 무정부 상태에서는 또 논의는 더 더뎌지는 거고 사실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한국의 AI 국방에 대한 물론 지금 국방부에는 AI 과가 있어요. 근데 숫자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매우 소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트렌드 연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지 실제로 우리나라 AI 국방으로 국방의 어떠한 전쟁의 개념과 방위 산업의 어떠한 변화들을 바꾸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방송에서 저희가 AI 국방과 북한 국방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한국에도 보면은 이 방산과 관련 유튜버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네네. AI 국방 거의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다들 재래식 무기 얘기를 해요. 재래식 무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수출의 효자 상품으로서 지금 뭐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자주포라든지 뭐 탱크 뭐 이런 걸 얘기를 선무라든지 뭐 이런 거 잠수함 우리가 만든 잠수함 우리가 만든 이지스함 이런 물론 군의 현대화도 필요했습니다.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전쟁 개념이 우리는 여기서 쫓아왔는데 완전히 달라지는데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얘기 꼭 새겨서 또 이제 어쨌든 뭐 정리가 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텐데 국방 패러다임 바꾸는 혁신도 좀 당연히 너무나도 그러니까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AI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의 뭐 이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고 못 벌고 또 챗GPT 잘 써서 문서를 잘 작성하고 못하고 이걸 넘어서서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국방, 안보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는 말씀 오늘 강 박사님께 귀중한 말씀 들었습니다. 네. 저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월요일부터 오후 5시 45분에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후 5시부터 또 라이브를 시작해서 매일매일 뉴스를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오후 5시에 끝장 뉴스를 시작해서 끝내주는 경제까지 1시간 반 동안 라이브를 찾아뵐 테니까. 퇴근길 뉴스네요. 퇴근길입니다. 그래서 하루 얘기를 싹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은 시사, 반은 경제 이야기라서 하루를 정리를 하시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보고 월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라이브를 찾아뵙기로 하고요. 저는 강정수 박사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오늘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탐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해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아래 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 해주실 분들의 응원을 기다립니다.